라디오 명작 극장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 작, 박정석 연출. 두 번째. 지난 줄거리. 아버지가 지방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면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한병태는 서울에서 시골 초등학교로 전학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엄석대라는 아이가 급장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담임교사의 절대적인 신임 아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그에게 불만을 느낀 한병태는 사사건건 엄석대에게 맞서며 학교 생활을 해 나가는데요. 하지만 엄석대를 중심으로 뭉친 학교에서 한병태의 저항은 엄석대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반의 열정과도 비슷한 가망이 없을수록 더 치열해지는 삐뚤어진 집착으로 그 힘든 싸움을 계속해 나갔다. 눈과 귀를 온통 석대에게만 모아 그의 잘못을 캐내는 일이었다. 지금도 잘 알 수 없는 것은 그런 내게에 대한 석대의 반응이었다. 그때는 그럭저럭 전학 간 지 석 달에 가까웠고 그동안 이런저런 내 바둥거림도 아이들을 통해 그의 귀에 들어갔을 법하건만 그는 조금도 처음과 달라지지 않았다. 그때껏 버티고 있던 나를 미워하는 기색을 보이기는커녕 초조해하는 눈치조차 없었다. 실로 2살의 나이 차이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비상하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참을성이었다. 앞서 말한 그 모반의 열정 같은 것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도 그쯤에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기다리고 기다린 보람이 있어 끝내는 내게도 때가 왔다. 학교 뚝길에 아카시아 꽃이 하얗게 피었던 걸 미루어 그의 6월 초순의 어느 날이었다. 윤병조란 세탁소집 아이가 신기한 물건을 학교로 가지고 와서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자랑을 했다. 우리가 둥글 라이터라고 부르던 원형의 금도금된 고급 라이터였다. 그 라이터가 이 손 저 손 옮아다니며 작은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딘가 잠시 나갔다 돌아온 석대가 그걸 보고 불쑥 손을 내밀었다. 어디 봐. 그때껏 낄낄거리기도 하고 감탄의 소리를 내기도 하며 시끌벅적하던 아이들이 이내 조용해지며 라이터가 석대의 손바닥에 놓였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석대가 표정 없이 병조에게 물었다. 누구 거냐? 울 아버지 거. 얻었어? 아니, 그냥 가져왔어. 네가 가져온 걸 누가 알아? 내 동생밖에 몰라. 야, 이거 좋은데? 진작부터 유심히 그쪽을 바라보고 있던 나는 그 말에 갑자기 긴장이 되었다. 그동안 살펴본 바로는 석대가 방금 한 말은 보통 사람들이 쓸 때와 뜻이 달랐다. 석대는 아이들의 가진 것 중에 탐나는 물건이 있으면 야, 거 좋은 대로 달라는 말을 대신했다. 아이들은 대개 그 말 한마디에 손에 든 것을 석대에게 넘겼으나 그래도 버티는 이가 있으면 다음번 석대의 말은 것 좀 빌려줘였다. 그 바른 뜻은 내나 입맛쯤 될까? 그리되면 그 누구도 그걸 내놓지 않고는 못 배겼다. 그것이 석대가 언제나 아이들로부터 뺏는 게 아니라 얻을 뿐인 일의 진상이었다. 그렇지만 묵시적 강요나 비진의 의사표시의 개념을 알 길이 없는 나는 그것이 아무런 흠없는 징여로만 알아왔는데 그날은 그런 최소한의 형식도 갖출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예상대로 병주는 아무래도 그것만은 안 되겠다는 듯 울상을 지으며 강경하게 말했다. 이리 줘. 우리 아버지 돌아오시기 전에 제자리에 갖다 놔야 돼. 너희 아버지 어디 가셨는데? 서울. 내일이면 돌아오셔. 그래. 석대가 그렇게 말꼬리를 끌며 다시 한번 라이터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힐끗 내 쪽을 돌아보았다. 그가 결정적인 약점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유심히 그쪽을 살펴보고 있던 나는 그의 갑작스런 눈길이 찔끔했다. 그 눈길 어디엔가 성가시다는 듯하기도 하고 화난 듯하기도 한 빛이 숨겨 있어 더욱 그랬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그건 그야말로 일순이었다.
석대는 곧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라이터를 병조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그러면 안 되겠구나. 좀 빌렸으면 했는데. 나는 석대가 너무도 쉽게 그 라이터를 포기하는데 적이 실망했다. 그걸 만지작거리며 들여다보던 그 끈끈한 눈길은 분명 예사 아닌 그의 탐심을 내비치고 있었는데 간단히 절제하고 돌아설 줄 아는 그가 새삼 두렵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결국 그에게도 한계가 있었다. 그날 수업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병조가 아침과는 달리 걱정 가득한 얼굴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왁자하게 교문을 나서는 아이들에게서 몇 발자국 떨어져 걷고 있는 게 보였다. 그걸 보자 나는 대뜸 짚히는 게 있었다. 마침 사는 동네가 비슷해서 그와 함께 걸어도 괜찮을 듯 했지만 나는 굳이 제법 거리를 두고 뒤따랐다. 어디선가 숨어서 보고 있는 것만 같은 석대의 눈을 의식해서였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이 길 저 길 흩어져 제 동네로 가버리고 병조만 터덜터덜 걷고 있는 걸 보고서야 나는 걸음을 빨리 했다. 어이, 윤병조! 금세 그 곁에 바짝 따라붙은 내가 그렇게 이름을 부르자 무언가 골똘한 생각에 잠겨 느릿느릿 걷고 있던 병조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다. 너 석대에게 라이터 뺏겼지? 뺏기지는 않았지만 빌려줬어. 그게 바로 뺏긴 거 아니야? 더구나 너희 아버지가 내일 돌아오신다며. 동생 보고 아무 말 못하게 하지 뭐. 그럼 넌 아버지의 라이터를 훔쳐 석대에게 바치겠단 말이니? 너희 아버지가 그 귀한 걸 잃어버리고 가만히 있을까? 실은 나도 그게 걱정이야. 그 라이터는 일본 계신 삼촌이 아버지께 선물로 주신 거거든. 그렇지만 어떡해. 석대가 달라는데. 빌려준 거라며. 빌려줬으면 돌려받으면 되잖아. 안 돌려줄 거야. 그래? 그럼 그게 어디 빌려준 거야? 뺏긴 거지? 그러지 말고 차라리 선생님께 일르지 그래? 아버지한테 혼나는 것보단 낫잖아. 아, 그건 안 돼. 석대가 그렇게 무서워? 넌 몰라.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렇지만 소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나는 그 말을 끝으로 조개처럼 입을 다물고 걷기만 하는 그를 뒤따라가며 부추겨 적어도 그가 그 라이터를 석대에게 준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이라는 부분만은 명백하게 했다. 실은 그거야말로 석대의 증거 있는 비행을 찾고 있는 내게는 더할 나위 없는 호재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학교에 가기 바쁘게 교무실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다. 그리고 별로 비겁한 짓을 하고 있다는 느낌 없이 윤병주의 일을 일러바친과 어울러 그동안 내가 보고 들은 그 비슷한 사례들을 모조리 얘기했다. 서울서 온 아이의 똑똑함을 여지없이 보여준 셈이었지만 담임 선생님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무슨 소리야? 너 분명히 알고 하는 말이야? 그렇게 묻는 담임 선생의 표정에서 내가 먼저 읽을 수 있었던 것은 귀찮음이었다. 나는 그게 안타까워 그때까지 짐작일 뿐인 석대의 다른 잘못들까지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러나 담임 선생은 귀담아 들으려고도 않고 짜증난 목소리로 나를 쫓아냈다. 알았어. 돌아가. 내 이따가 알아보지. 나는 그런 담임 선생의 반응이 못 믿었긴 했지만 어쨌든 조사해보겠다는 말에 한가닥 기대를 가지고 수업 시작을 기다렸다. 그런데 조회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자습 시간의 일이었다. 급사 아이가 뒷문께로 와 석대를 손짓해 부르더니 무언가를 작은 소리로 일러주었다. 한 이태 전에 그 학교를 졸업하고 급사로 눌러앉은 아이였는데 그를 보자 나는 갑자기 불안해졌다. 내가 담임 선생께 석대의 잘못을 일러바칠 때 그가 멀지 않은 등사기 앞에서 무언가를 등사하고 있었던 게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제자리로 돌아온 석대는 잠깐 무언가를 생각하다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들고 윤병주 앞으로 갔다. 니네 아버지 오늘 돌아오신댔지? 자, 이거 아버지께 돌려드려. 그렇게 말하며 라이터를 병조에게 돌려준 석대는 이어 한층 소리를 높여 덧붙였다. 혹시 잘못해 불이라도 낼까 봐 내가 잠시 맡아뒀지. 애들은 그런 거 가지고 노는 게 아니야. 반 아이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였다. 처음 어리둥절해하던 병조의 얼굴이 활짝 폈다. 담임 선생이 여느 때보다 굳은 얼굴로 교실로 들어선 것은 그로부터 채 5분도 안 돼서였다. 엄석대, 라이터 이리 가져와. 네? 윤병주 아버님 건 말이야. 벌써 윤병주에게 돌려줬습니다. 혹시 불장난이라도 할까 봐 맡아두었다가. 뭐라고? 윤병주, 엄석대 말이 맞아? 라이터 어디 있어? 네, 여기 있습니다.
윤병조가 얼른 그렇게 대답했다. 나는 그 말에 그저 아득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돌변한 상황을 설명해야 될지 몰라 멍청하게 있는데 담임 선생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한병태, 어떻게 된 거야? 아침에 돌려줬습니다. 조금 전에. 시끄러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담임 선생이 그렇게 내 말을 끊었다. 그 바람에 나는 급사아이가 와서 석대에게 알려줬다는 중요한 말을 덧붙일 수가 없었다. 하기는 급사아이가 석대에게 꼭 그 말을 일러주었다는 증거도 없었지만 그때 담임 선생이 나를 버려두고 반 아이 모두를 향해 물었다. 엄석대가 너희들을 괴롭힌다는데 정말이야? 너희들 중 그런 일 당한 적 없어? 말이 난 김이 짚고 넘어가자는 투였다. 아이들의 얼굴이 일순 묘하게 굳었다. 그걸 본 담임 선생은 이번에는 제법 신경 써주는 척 목소리를 부드럽게 해 물었다. 여기서는 무슨 말을 해도 괜찮다. 엄석대를 겁낼 건 없어. 말해봐 어디. 뭘 빼앗기거나 잘못 없이 얻어맞은 사람. 누구든 좋아. 하지만 손을 들거나 일어나는 아이는커녕 그럴까 망설이는 아이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한 안도 같은 걸 엿보이며 한동안 그런 아이들을 살펴보던 담임 선생이 한 번 더 물었다. 아무도 없어? 들리기에는 적지 않은 모양이던데. 없습니다. 석대 곁에 있던 아이들 며칠 중심으로 반 아이들의 절반가량이 얼른 그렇게 소리쳤다. 담임 선생이 한층 더 밝아진 얼굴로 다짐받듯 물음을 되풀이했다. 정말이야? 정말로 그런 일 없어? 예, 없습니다. 이번에는 나와 석대를 뺀 아이들 전체가 목청껏 소리쳤다. 알았어. 그럼 조회 시작한다. 담임 선생은 처음부터 그런 결과를 짐작했다는 듯이나 그렇게 이를 매듭 짓고 출석부를 폈다. 나를 여러 답에 불러내 꾸중하지 않는 게 오히려 다행이다 싶을 만큼 석대 아이들 쪽만을 믿어버리는 것이었다. 뒤이어 수업이 시작되었지만 그 어이없는 역전에 망연해져 있는 내 귀에 담임 선생의 말소리가 들어올 리 없었다. 다만 전에 없이 의기양양해서 선생의 질문마다 도맡아 대답하고 있는 석대의 목소리만이 이상한 웅웅거림으로 머릿속을 울려왔다. 그러다가 겨우 담임 선생의 말소리를 알아듣게 된 것은 첫 시간 수업이 끝난 뒤였다. 한병태, 잠깐 교무실로 와. 담임 선생은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그렇게 말하고 나갔으나 뒷모습은 어딘가 성나 있는 듯 했다. 기계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 뒤를 따랐다. 새끼, 알고 보니 순 고자질쟁이구나. 누군가의 저기에 찬 말이 후비든 내 고막을 파고들었다. 남의 잘못을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것은 좋지 못한 짓이다. 거기다가 넌 거짓말까지 했어. 담임 선생은 화를 사귀느라 거푸 담배를 빨아들이고 있다가 내가 들어가자 그렇게 나무랐다. 그리고 내가 하도 기가 막혀 얼른 대꾸하지 못하는 걸 스스로의 잘못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알았는지 한마디 덧붙였다. 네가 서울에서 오고 공부도 잘한다기에 기대했는데 솔직히 실망했다. 나는 2년째 이 반 담임을 맡아왔지만 아직 이런 일은 없었어. 순진한 아이들이 널 닮을까 겁난다. 그렇지 않아도 교실을 나올 때 들은 저기에 찬 빈정거림도 은근히 악에 받쳐있던 나는 담임 선생의 그 같은 단정적인 말에 하마터면 고함이라도 지를 뻔했다. 하지만 갑작스런 위기의식이 오히려 그런 앞뒤 없는 흥분에서 나를 건져냈다. 어떻게든 이 일을 바로잡지 못하면 이제는 정말 끝장이다. 그런 절박감에 사로잡혀 나는 거의 필사적으로 정신을 가다듬었다. 내가 선생님께 말씀드린 걸 급사가 석대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석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선생님께서 들어오시기 직전에... 그럼 아이들은 어찌 된 거야? 60명 모두가 입을 모아 그런 일은 없다고 했잖아. 아이들이 엄석대를 겁내 그렇습니다. 나도 그럴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2번, 3번 물어보았어. 그렇지만 엄석대가 보고 있는 데서... 그럼 아이들은 나보다 엄석대를 더 겁낸단 말이지. 그럼 엄석대가 없는 곳에서 하나씩 불러 물어보시거나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적어내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엄석대가 한 나쁜 일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나는 확신에 차서 소리 지르듯 말했다. 곁에 있던 다른 선생님들이 이상하다는 눈길로 나와 담임 선생을 힐끗 훔쳐보았다. 내가 확신에 차게 된 것은 서울에 있을 때 선생님들이 종종 그 방법을 써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까지 해결하는 걸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를테면 언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는 물건까지 그 방법으로 찾아내곤 했다. 이제는 60명 모두를 밀고자로 만들라는 뜻이군. 담임 선생이 어이없다는 듯 곁에 선생을 돌아보고 한숨 쉬듯 말했다.
곁에 선생도 나를 흘겨보며 맞장구를 쳤다. 서울 선생들이 애들 상대로 못할 짓을 자주 했나 보군요. 그 참. 나는 내가 생각해낸 방법이 그렇게도 풀이될 수 있다는 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저 모두가 석대만을 편들고 있으며 그래서 내 말은 무엇이든 나쁘게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속상하고 분하기 그지없었다. 갑자기 숨이 콱 막히고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전혀 기대한 적은 없지만 그 눈물이 의외의 효과를 냈다. 내가 갑자기 숨을 헉헉거리며 줄줄이 눈물만 쏟아내고 있자 담임 선생이 약간 놀란 듯한 기색으로 그런 나를 올려보았다. 그러다가 한참 뒤 책상 모서리에 담배를 비벼 끄며 조용히 말했다. 좋아, 한병태. 네 말대로 다시 한번 해보자. 돌아가 있어. 출연 선종남, 배수연, 성노진, 진행 허희, 프로듀서 김경주였습니다. 고전을 생생하게 듣는 즐거움, 라디오 명작극장. 라디오 명작극장 10번째 시간에는 이만희 작가의 피고지고 피고지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